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이 된 주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가 겪은 일을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아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남편만 믿고 살던 바보 같은 여자였답니다.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순진하고 어리석은 여자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가 너무나 한심스럽고 답답하지만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답니다. 남편은 동네에서 작은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의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점잖고 신사적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아서 제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했었죠. 너 정말 복받았다. 의사 남편에다가 성격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잖아 라면서 말이에요. 시부모님들도 참 좋으셨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시아버지도 늘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명절 때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라며 자랑하실 정도였습니다. 정말 복받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었어요. 아이들도 둘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 둘째는 중학교 1학년인 딸이에요. 두 아이 모두 아빠를 무척 따랐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돌아오면 아빠 왔다 하며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었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을까 싶었거든요. 남편의 병원도 잘 되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친절하고 실력도 좋다고 평가받았거든요. 특히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영숙이라는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참 성실하고 밝았답니다. 저보다 10살 정도 어렸는데 마치 동생처럼 느껴졌어요. 영숙이는 정말 예쁘고 싹싹한 아이였어요.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하며 환하게 웃어주곤 했습니다. 가끔은 집에서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아이들 학교 행사가 있을 때는 미리 알려주어서 남편이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어요. 당신 참 좋은 직원을 뒀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남편도 웃으며 대답했었죠. 그러게 말이야. 영숙이가 없으면 병원 운영이 힘들 정도야. 정말 든든한 직원이지. 그때는 정말 그런 줄만 알았답니다. 남편의 말을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의사인 남편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이라는 건 정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 모든 것이 시작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영숙이가 갑자기 병원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였어요. 여보, 영숙이가 그만둔다고? 저는 깜짝 놀라며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영숙이는 병원에서 3년 넘게 일했는데 갑자기 그만둔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응,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어쩔 수 없지 뭐. 남편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답니다. 평소 같으면 영숙이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라며 걱정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덤덤하게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갑자기 그만두면 병원 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영숙이가 하던 일을 누가 해요? 금방 새로운 사람 구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평소보다 말이 짧고 퉁명스러웠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지만 그때는 그저 병원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정말로 새로운 간호조무사가 들어왔어요. 2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지연이라고 하더군요. 영숙이만큼 예쁘지는 않았지만 나름 괜찮은 외모였어요.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답니다. 집에 와서도 휴대폰을 붙들고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는데 제가 옆에 다가가면 급하게 화면을 끄더라고요. 누구랑 문자예요? 아, 병원 일로 지연이랑 연락하는 거야. 새로 들어온 직원이라 가르쳐 줄 게 많아서.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뭔가 수상했지만 직접 의심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남편이 병원에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 와서도 예전처럼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았어요. 항상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있곤 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주말에도 병원에 나간다는 거였어요. 주말에 무슨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가요? 환자 차트 정리하고, 새로 들어온 직원 교육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아.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답니다. 예전에는 주말만큼은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는데 요즘은 핑계를 대고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남편이 잊고 간 서류를 전해주려고 병원에 갔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의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가 섞여 나오더라고요. 문을 두드리자 한참 후에야 남편이 나왔어요.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었고 뒤에서 지연이가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나오더군요. 당신이 왜 여기에? 서류 놓고 가셨길래. 혹시 방해한 건 아니죠? 아니야. 뭐 방해할 게 있어. 그냥 차트 정리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 순간 제가 본 건 차트가 아니라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 2개와 과자 봉지였어요. 마치 담소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았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지연이라는 직원과 많이 친해진 것 같네요.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뭔 소리야.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인데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당신 요즘 왜 이래? 괜히 의심하고 정말 지쳐.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등을 돌려버렸어요. 마치 제가 무언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예전에 다정했던 남편은 어디 가고 이렇게 차갑고 날카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말이에요. 영숙이가 병원을 그만둔 지 거의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답니다. 사모님, 저 영숙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울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영숙아, 오랜만이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몸은 좀 어때? 사모님,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영숙이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급해서요.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영숙이가 아기를 안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답니다. 언제 결혼했는지, 아기는 또 언제 낳았는지. 영수가, 이 아기가? 네, 제 아이예요. 영숙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밝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야위고 초라한 모습이었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결혼은 언제 했어?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그 순간 영숙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사모님, 저는 결혼 안 했어요. 뭐라고? 결혼 안 했는데 아이가 있다고? 사기를 당했어요, 사모님. 정말 큰 사기를 당했답니다. 영숙이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는 독신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까지 생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히 속은 거였답니다.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그 사람이 누구야? 영숙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사모님.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는 저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이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양육비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오히려 저를 스토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요. 정말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숙이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아기도 엄마를 따라 울어서 카페 안이 소란스러워졌답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찾아온 거예요. 다른 곳에는 갈 데가 없어서 사모님만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무슨 도움이 필요한데? 사실 돈이 너무 급해요. 아이 분유값이랑 기저귀 값도 없고 월세도 밀렸거든요.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영숙이는 무릎까지 꿇으려고 했어요. 급하게 말렸답니다. 야야, 무릎은 왜 꿇어? 일어나.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급해서 3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일자리를 구하면 꼭 갚을게요. 300만 원이라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동생 같았던 영숙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알겠어. 돈은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정말요. 사모님, 정말 감사해요. 영숙이는 눈물을 닦으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눈물을 닦는 영숙이의 표정에서 잠깐 동안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안도라기보다는 뭔가 계산적인 느낌. 하지만 그때는 그냥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게 되어 안도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영수가, 그 나쁜 남자가 정말 누군지 말해줄 수 없어.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 순간 영숙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모님, 정말 말씀드릴 수 없어요. 너무 복잡한 상황이라서. 그래도 사모님, 제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정말 힘들어요. 영숙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답니다. 그날 은행에 가서 300만 원을 뽑아서 영숙이에게 줬어요. 영숙이는 정말 고맙다며 몇 번이고 인사를 했답니다. 사모님, 정말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꼭 갚을게요. 꼭요. 괜찮아. 천천히 갚으면 돼. 그보다 아이 잘 키우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영숙이는 아기를 안고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렇게 예쁘고 착했던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영숙이가 아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려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 순간순간 스쳐 지나갔던 묘한 표정들. 혹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런 끔찍한 생각은 하지 말자.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영숙이에게 돈을 빌려준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다시 연락이 왔답니다. 사모님,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목소리가 더욱 절망적으로 들렸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심상치 않았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영숙이는 이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고 아기도 계속 울고 있었답니다. 영숙아, 무슨 일이야? 더 힘든 일이 생겼어? 영숙이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큰 결심을 하는 것 같았답니다. 사모님, 저는 정말 나쁜 여자예요. 무슨 소리야? 왜 그런 말을? 사모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 큰 거짓말을.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영수가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야? 사모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영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원장님이에요. 사모님 남편분이 이 아이의 아버지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원장님께서 저한테 이미 이혼하셨다고 거짓말하셨어요. 사모님과는 이미 헤어졌고 곧 이혼 서류도 낼 거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몰랐어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답니다. 사모님, 정말이에요. 저도 나중에야 알았어요. 원장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라는 걸. 사모님께서 병원에 오실 때마다 저는 정말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거짓말이야. 내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영숙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과도, 다른 여자들, 연예인 지망생들이에요. 오디션 봐준다고 하시면서 그런 관계를 맺으시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알았지만 원장님께서는 여러 여자들과 그런 관계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돌고 속이 메스꺼렸답니다. 증거가 있어? 있어요. 원장님과의 문자 메시지도 있고. 그리고 영숙이가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화면에 나타났답니다. 영수가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을까? 당신 생각만 하면 미치겠어. 아내와는 정말 끝났어. 당신만 있으면 돼. 분명히 남편의 휴대폰 번호였어요. 그 메시지들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영숙이가 보여준 건 산부인과 진료 카드였어요. 임신 확인서도 있었고 출산 기록도 있었답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니 영숙이가 병원을 그만둔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속은 거예요. 원장님께서 이미 이혼했다고 하셔서 그 순간 분노가 치솟았어요. 속은 것도 억울한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그래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면서도. 사모님, 그리고 돈까지 빌려달라고 300만 원을 받아가면서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참을 수 없었어요. 손이 저절로 올라가서 영숙이의 뺨을 때렸답니다. 영숙이가 놀라며 뺨을 붙잡았어요. 아기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답니다. 사모님, 저는 정말 당신도 공범이야. 내 남편을 유혹한 것도 모자라서 아이까지 낳고 그러고도 피해자인 척하고 있어. 아니에요. 사모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영숙이도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을 수 없었답니다. 나가.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사모님, 제발 들어주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원장님께서 저를 속인 거라고요. 피해자. 그러면서 내 돈 300만 원은 왜 받아갔어? 그것도 거짓말로? 영숙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아기를 안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영숙이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 있으니까요. 영숙아, 정말 내 남편이 당신에게 이미 이혼했다고 말했어? 네, 정말이에요. 사모님과는 이미 끝났고 곧 정식으로 이혼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럼 이 아이가 정말. 네, 원장님의 아이가 맞아요.
DNA 검사를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영숙이의 갑작스러운 퇴사,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15년 동안 믿고 살았던 남편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여러 여자들과 말이에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더라고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문자 메시지부터 확인했답니다. 첫 번째로 본 건 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였어요. 새로 들어온 간호조무사였죠. 원장님, 오늘 정말 좋았어요.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사모님이 의심하지는 않으세요? 남편의 답장들도 충격적이었어요. 나도 좋았어. 주말에 또 만나자. 괜찮아. 우리 조심스럽게 하면 돼. 곧 정리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정리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확했어요. 저와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겠다는 뜻이었겠죠.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여자들과의 대화였어요. 수진, 민지, 예은. 정말 여러 명의 여자들과 동시에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더라고요. 오디션 준비는 어때? 내가 소개해줄 사람들이 있어. 조건만 맞으면 CF 촬영도 가능해. 우리 관계는 비밀로 해야 해. 알지? 정말 역겨웠어요.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영숙이가 말한 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건 영숙이와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영수가 아내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조심해야겠어. 그럼 어떡하죠? 일단 병원 그만두는 게 좋겠어.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원장님, 정말 저랑 결혼할 거죠? 당연하지. 조금만 참아. 이혼 절차가 복잡해서.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다 거짓말이었답니다. 남편은 이혼할 생각도 없으면서 영숙이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더 찾아보니 영숙이가 임신했을 때의 대화도 있었어요. 원장님, 저 아이가 생겼어요. 뭐라고? 정말이야? 네. 어떡하죠? 일단 낳지 마. 없애는 게 좋겠어. 하지만 저는 낳고 싶어요. 그럼 너 혼자 알아서 해. 나는 모르는 일이야. 정말 끔찍했어요. 자기 아이인데도 이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 있다니. 이게 정말 제가 15년 동안 사랑했던 남편인가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토했어요. 속이 너무 메스꺼렸거든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답니다. 15년 동안 이런 남자와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영숙이에게 연락했어요. 영숙아, DNA 검사하자. 확실히 하고 싶어. 네, 사모님.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며칠 후 몰래 남편의 머리카락을 채취해서 영숙이 아이와 함께 DNA 검사를 의뢰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힘들었답니다. 남편과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거든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친자 확률 99.99%. 명확한 결과였어요. 영숙이의 아이는 정말 남편의 친자식이었답니다. 그 결과지를 들고 있는데 손이 너무 떨렸어요. 이제 정말 확실해졌구나. 제 남편은 저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만든 거구나. 당장 남편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어요. 며칠 더 지켜본 결과 남편은 여전히 지연이와 만나고 있었고 다른 여자들과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정말 뻔뻔스럽게도 집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아마 지연이와 만나고 온 것 같았어요.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영숙이 아이 이야기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영숙이가 뭔 상관이야? 그 아이가 당신 친자식이라던데요. 뭐라고? 무슨 헛소리야. 남편은 발끈했어요. 하지만 당황하는 게 역력히 보였답니다. 헛소리가 아니에요. DNA 검사까지 했거든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DNA 검사. 언제? 확률이 99.99%예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그건 영숙이가 조작한 거야.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끝까지 발뺌을 하려는 거였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캡처해둔 문자 메시지들을 보여줬어요. 남편은 그것들을 보자 완전히 말문이 막혔답니다. 이건 아직도 변명할 거예요? 영숙이뿐만 아니라 지연이, 그리고 다른 여자들까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남편이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답니다. 당신, 언제부터 알았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짓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15년 동안 속여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끝나는 거예요.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그건 실수였어. 정말 실수였다고. 실수. 여러 여자들과 바람 피운 것도 실수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날 밤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모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마음에 있던 사랑은 이미 완전히 죽어버렸거든요.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겠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은 하나였어요. 이 모든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었답니다. 남편과의 대화 후 며칠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태연한 척해야 했고 남편과도 마주쳐야 했거든요. 남편은 계속 빌고 또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가워져 있었답니다. 가장 고민됐던 건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릴지였어요. 시부모님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거든요. 특히 시아버지는 아들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되시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지.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때였고 시부모님께서도 진실을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주말에 시부모님 댁을 찾아갔어요. 남편은 병원에 간다고 핑계를 대고 나갔고 저는 아이들만 데리고 갔답니다. 어머님, 아버님,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야? 며느리, 표정이 안 좋네. 시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아이들을 잠깐 안으로 들여보내 주시겠어요? 어른들끼리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시아버지께서 아이들을 안으로 데려가신 후 저는 가져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지와 남편의 문자 메시지 캡처들이었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뭔 일이야?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그것도 여러 명의 여자들과요. 그리고 그중 한 명과 아이까지 만들었어요. 순간 시부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것 좀 보세요. 저는 DNA 검사 결과지를 보여드렸어요. 시아버지께서 받아보시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하셨답니다. 이게 정말이야? 네, 아버님. 저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확실한 증거예요. 시어머니께서도 결과지를 보시고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저는 남편의 문자 메시지 캡처들도 보여드렸어요. 여러 여자들과 주고받은 내용들을 보시면서 시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답니다. 이 못된 자식이. 시아버지께서 주먹을 불끈 쥐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아니야, 며느리,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지.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15년 동안 이런 짓을 했다는 거야.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연예인 지망생들까지 상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내가 어떻게 저런 자식을 키웠나. 시아버지께서 머리를 감싸주셨어요. 정말 충격이 크신 것 같았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들어왔어요. 병원에서 일찍 끝났다며 시부모님 댁에 들렀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도 와 있네. 무슨 일로? 남편은 우리의 심각한 분위기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시아버지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남편에게 다가가셨어요. 이게 뭐야? 시아버지께서 DNA 검사 결과지를 남편 얼굴에 들이밀었어요. 아버지, 이게 뭐냐고 묻잖아. 아버지. 저는 그 순간 시아버지께서 남편의 뺨을 때리셨어요. 큰 소리가 나면서 남편이 비틀거렸답니다. 아버지, 이 못된 자식아. 15년 동안 며느리를 속이고 바람을 피웠다고? 아버지, 설명.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 증거가 다 여기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 캡처들도 보여주셨어요. 이것도 봐라. 여러 여자들과 이런 짓을 했다고. 그것도 연예인 지망생들까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아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시어머니께서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15년 동안 며느리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죄송하다고? 시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남편을 때리려고 하셨어요. 급하게 말렸답니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안 돼. 이런 자식은 혼을 내줘야 해. 제발.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정말로 아이들이 문틈으로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답니다. 시아버지께서 깊게 한숨을 쉬시더니 남편을 보셨어요.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아버지, 내 아들이 이렇게 비열한 짓을 할 줄은 몰랐다. 정말 실망했어. 아버지, 제발 한 번만. 15년 동안 며느리를 속인 게 한 번이야. 여러 여자들과 바람 피운 게 한 번이야. 시아버지께서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평생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가야, 시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네, 아버님. 앞으로 우리 며느리와 손주들만 챙기겠어. 저런 자식은 이제 없는 걸로 알겠다. 아버님, 당연한 일이야. 며느리가 이렇게 착하고 좋은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시어머니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가야, 힘들었지.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어머님,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손주들이랑 함께 잘 살자. 정말 고마웠어요. 시부모님께서 이렇게 저 편을 들어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보통은 아들 편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시부모님들은 정의롭게 판단해 주셨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기는 우리가 미안하지. 이런 자식을 낳아서.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시부모님께도 빌고 저에게도 빌었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이제 늦었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시아버지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시부모님 댁에서 돌아오면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부모님께서 저와 아이들을 지켜주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제 정말 모든 걸 정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답니다.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는 없었어요. 시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알린 후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먼저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여성 변호사 중에서 이혼 소송에 특화된 분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전화로 상담 예약하신 분이시군요. 앉으세요.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였는데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웠어요.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영숙이와의 관계, DNA 검사 결과, 다른 여자들과의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답니다. 우선 증거가 확실하네요. DNA 검사 결과도 있고 문자 메시지도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그럼 위자료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상간자가 여러 명이고 사실상 직업적으로 여성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보이니까 상당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분이 의사시라고 하셨죠? 병원 운영하고 계시고. 그럼 상당한 재산이 있을 텐데 원칙적으로는 50대 50으로 분할하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니까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이라고 하셨죠? 이 정도 나이면 아이들 의견도 중요하고 아버지의 도덕적 문제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게 생각보다 잘 풀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상간자들도 같이 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상간자 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특히 영숙 씨의 경우는 아이까지 있으니까 확실한 증거가 되죠.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간자 소송의 경우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는 좀 특별하죠. 여러 명의 상간자가 있고 아이까지 있으니까 더 높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을 마치고 정식으로 소송을 의뢰했어요. 비용이 적지 않았지만 나중에 받을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했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혼 소송 준비했어요. 뭐라고? 소송? 남편이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네, 이혼 소송이랑 상간자 소송 둘 다요. 당신 정말 그럴 거야? 당연하죠. 15년 동안 속여놓고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해요? 미안하다고 했잖아. 다시는 안 한다고 했고 믿을 수 없어요. 이미 믿음이 완전히 깨졌거든요.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다신 안 할게. 한 번만. 영숙이만 해도 3년이나 관계를 유지했잖아요. 그게 한 번이에요. 그건. 그리고 지연이는. 다른 여자들은. 그것도 다 한 번이에요. 남편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울고만 있었어요. 이제 늦었어요. 변호사도 선임했고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당신 정말 나를 사랑했던 거 아니야? 사랑했죠.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 사랑을 배신했잖아요.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다시.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그날 밤 남편은 계속 빌었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변호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 접수 완료됐습니다. 곧 법원에서 연락이 갈 거예요. 빨리 진행되나요? 증거가 명확하니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3, 4개월 안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싶었어요.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마지막 절차가 말이에요. 남편은 그 후로도 계속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변호사를 통해 모든 연락을 하기로 했다고 통보했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아이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답니다. 엄마, 아빠랑 왜 대화 안 해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빠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래. 무슨 잘못이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엄마를 믿고 따라와 줄 수 있지? 네, 엄마. 다행히 아이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이 아팠답니다.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해서 말이에요. 시부모님께서는 계속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정말로 남편과 연락을 끊으셨고 시어머니는 제게 힘내라고 계속 격려해 주셨답니다. 아가야, 힘들지.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야.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손주들 걱정은 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정말 고마운 분들이었어요. 이런 시부모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영숙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저 때문에 정말 힘드시죠? 영숙아, 사모님,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영숙이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영숙이도 원망스러웠지만 생각해보니 영숙이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였거든요. 영숙아, 변호사님이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하실 거야. 그때 사실대로만 증언해주면 돼. 네, 그건 당연히 할게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더라고 원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속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해서요. 영숙이의 제안이었어요. 단순히 법적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남편의 잘못을 알리자는 거였죠.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이야? 병원 앞에서 피켓 시위 같은 거 어떨까요? 제가 직접 나서서 나는 상간녀였다. 이 병원 원장에게 속았다. 이런 내용으로요. 정말 대담한 제안이었어요. 영숙이 입장에서는 자신도 창피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영숙아, 그럼 너도 힘들어질 텐데. 괜찮아요. 어차피 이미 망가진 인생이에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라도 해야 사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영숙이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게 보였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도 폭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 맘카페나 커뮤니티의 원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리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사실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증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영숙이의 결심이 확고해 보였어요. 정말 괜찮을까? 너한테도 타격이 클 텐데. 사모님, 저는 이미 제 인생을 망쳤어요. 하지만 사모님은 달라요. 사모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해요. 제가 이렇게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날 저녁 영숙이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병원 앞 피켓 시위부터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영숙이가 직접 피켓을 들고 서는 거였어요. 어떤 내용으로 쓸까? 나는 모은외과 원장의 상간녀였습니다. 이 원장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속지 마세요. 이런 내용 어떨까요? 좋은 것 같아. 그럼 며칠 동안 계속해보자. 네. 저는 아이가 있어서 낮에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온라인 폭로였어요. 지역 맘카페, 네이버 지식인, 각종 커뮤니티에 남편의 실체를 알리는 글을 올리기로 했답니다. 제목은 모넷과 원장의 실체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좋아. 하지만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사실 위주로 써야 해. 네, 알겠어요. 증거 사진들도 함께 올릴게요. 며칠 후, 영숙이가 실제로 병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뭔 일인지 궁금해했고 점차 화제가 되기 시작했답니다. 저기 병원에 무슨 일이 있나 봐. 피켓에 뭐라고 써있지? 상간녀였다고? 세상에.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병원 환자들도 피켓을 보고 놀라는 분위기였답니다. 남편이 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당신이 시킨 거야? 영숙이가 병원 앞에서 피켓 들고 있는 거. 제가 왜 시켜요? 영숙이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말려. 당장 말려. 왜 제가 말려야 해요? 사실을 알리는 건데. 환자들이 다 도망가고 있어. 병원 망하겠어. 그럼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남편은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저는 속이 시원했답니다. 온라인 폭로도 효과가 있었어요. 영숙이가 올린 글들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면서 퍼져나왔거든요. 제목, 모넷과 원장의 실체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넷과에서 3년간 일했던 간호조무사입니다. 원장님이 저에게 이미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접근했고, 결국 아이까지 생겼지만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처럼 속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며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DNA 검사 결과와 문자 메시지 등 증거도 첨부합니다.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의사가 이런 짓을 하다니. 그 병원 절대 가면 안 되겠네. 원장 사진도 올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00 단위를 넘어섰고 다른 커뮤니티로도 계속 퍼져나갔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번에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제발, 제발 그만해줘. 병원 환자들이 다 끊겨버렸어. 그건 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영숙이라도 말려줘. 이러면 정말 병원 문 닫아야 해. 영숙이한테 직접 말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당신, 정말 나를 완전히 망치려고 하는 거야? 본인이 본인을 망친 거죠. 제가 뭘 했다고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15년 동안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조금씩 해소되는 느낌이었답니다. 영숙이의 노력 덕분에 남편의 실체가 동네 전체에 알려졌어요. 이제 누구도 그를 믿지 않을 거였답니다. 영숙이의 피켓 시위와 온라인 폭로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의 병원에 환자가 한 명도 오지 않는 거였답니다. 사모님, 병원 앞이 완전히 조용해요. 영숙이가 신이 나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말. 환자가 아예 안 와? 네. 오늘 하루 종일 지켜봤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 택배 아저씨 한 명 들어갔다 나온 게 전부예요. 정말 통쾌했어요. 15년 동안 그 병원이 잘 되기를 바라며 뒷바라지했는데 이제는 그 병원이 망하는 게 저에게는 복수였거든요.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의료협회에서 남편을 조사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였답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완전히 절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의료협회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해. 그래요? 어떤 징계요?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검토한다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환자들 신뢰를 배신했으니까. 당신, 정말 나를 완전히 끝장내려고 하는 거야. 제가 뭘 했다고요? 의료협회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사실 의료협회에 제보한 건 영숙이었어요. 남편이 환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신고한 거였죠. 물론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온라인에 퍼진 글들과 피켓 시위 때문에 의료협회에서도 조사에 나선 거였답니다.
동네에서는 남편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 사람이 그 의사야. 부인 있으면서 바람 피운 아이까지 만들었다고 하던데 정말 나쁜 놈이네. 길을 걸어도 마트에 가도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을 받았답니다. 남편은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가장 큰 타격은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아이들 학교에서도 소문이 퍼졌거든요. 아빠, 정말 그런 일을 한 거야? 큰아들이 울먹이며 물어봤어요. 아들아,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 우리 아빠가 바람 피웠다고. 아기도 만들었다고. 아빠가 잘못했어. 남편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 둘째 딸도 울면서 말했어요.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 우리 아빠가 나쁜 사람이냐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에게는 정말 죄가 없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남편이 자초한 일이었답니다. 병원 문을 닫게 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환자가 아예 오지 않으니까 운영할 수가 없었거든요. 병원 문 닫는다고? 어쩔 수 없어. 이 상황에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남편은 완전히 좌절한 상태였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거든요. 의료협회 징계 결과도 나왔어요. 6개월 면허 정지였답니다. 면허 취소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미 평판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는 6개월 후에도 환자들이 올지 의문이었어요. 6개월 면허 정지래. 그래요? 그것도 자업자득이죠. 당신 정말 차갑게 변했구나. 차가워진 게 아니라 깨어난 거예요. 15년 동안 너무 바보같이 살았죠. 남편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의사 모임에서도 퇴출되었고 골프 모임에서도 나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친구들까지 등을 돌렸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고도 친구들이 좋게 봐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정말 철저하게 몰락했어요. 병원도, 친구들도, 사회적 지위도, 가족도 모든 걸 잃은 거였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완전히 연락을 끊으셨어요. 시아버지는 저런 자식은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시며 정말로 인연을 끊으셨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남편이 시부모님 댁에 찾아갔지만 문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가서 며느리한테 빌어. 우리는 이제 며느리와 손주들만 챙길 거야. 시아버지의 냉정한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조금 안쓰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자업자득이었죠. 15년 동안 저를 속이고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타격은 지연이마저 남편을 떠난 거였어요. 소문이 퍼지고 병원이 망하자 바로 연락을 끊어버린 거였답니다. 지연이도 연락을 안 받아. 당연하죠. 이제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그럼 나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야. 처음부터 혼자였어요. 15년 동안 저를 속이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그날 밤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왔어요. 완전히 인생을 포기한 것 같은 모습이었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계속 중얼거리면서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가워져 있었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른 여자들까지 나서서 남편을 고발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영숙이의 폭로를 보고 용기를 낸 거였답니다. 사모님, 연예인 지망생들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정말? 네,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고발한 것 같아요. 뉴스에도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완전히 끝장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수준을 넘어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며칠 후
정말로 지역 뉴스에 남편 이야기가 나왔어요. 모내과 원장, 여직원과 연예인, 지망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라는 제목이었답니다. 그 뉴스를 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싶었어요. 이제 남편은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될 거였거든요. 이혼 소송 결과가 나온 건 그로부터 2달 후였어요. 변호사님의 예상대로 모든 면에서 제가 승리했답니다. 축하합니다. 원하시던 대로 모든 게 인정됐어요. 정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어요? 우선 위자료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70대 30으로 유리하게 받으셨어요. 1억 2천만 원이요? 네, 상간자가 여러 명이고 직업적 일탈까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최근 성추행 혐의까지 더해져서 법원에서 높게 책정해줬어요. 정말 상상 이상의 결과였어요. 상간자 소송은 어떻게 됐나요? 영숙 씨한테서 3천만 원, 지연 씨한테서 2천만 원, 그리고 다른 피해 여성들 건으로 추가로 2천만 원, 총 7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많이 받는구나. 증거가 확실했고, 특히 영숙 씨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가능했어요. 그리고 아이 양육권도 당연히 어머니가 가져가시고, 양육비도 월 2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억 9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게 됐어요. 거기에 집과 병원 건물까지 70%를 가져갈 수 있게 됐으니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독립할 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판결문을 받아보고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1억 9천만 원이라고. 내가 어떻게 그 돈을.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죠. 병원도 망했는데, 면허도 정지됐는데, 어떻게 그 돈을 구해?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15년 동안 쌓였던 분노와 배신감이 모두 해소되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거였답니다. 당신, 이제 범죄자까지 되려고 해. 그건 오해야. 오해? 여러 명이 증언하는데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모든 면에서 완패한 거였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시부모님 근처에 있는 예쁜 아파트였는데 시부모님께서 도와주셔서 구할 수 있었답니다. 엄마, 새 집 너무 좋아. 그치? 이제 우리만의 집이야. 아이들도 좋아했어요. 아빠와 떨어져 살게 된 것을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적응해가고 있었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아빠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달라지면 그때 생각해 볼게. 사실 남편과 아이들의 만남을 완전히 차단할 생각은 없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당분간은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영숙이는 위자료 3천만 원을 받게 됐지만 앞서 빌려간 300만 원은 그냥 주기로 했어요. 영숙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덕분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사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게 됐어요. 영숙아도 새로 시작해. 이제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네, 사모님도 꼭 행복하세요. 영숙이도 받은 돈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병원은 문을 닫았고 의사면허는 정지됐고 성추행 혐의로 조사까지 받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아가야, 그 자식이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더라. 그래요? 친구들도 다 등을 돌렸고 할 일도 없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는구나. 그리고 술도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 자업자득이죠. 그래도 한때는 내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어머님, 동정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15년 동안 저를 속였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저런 자식은 동정할 가치도 없지. 시어머니께서도 결국 저 편을 드셨어요. 몇 달 후 남편이 면허 정지가 끝나서 다시 병원을 열려고 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이미 평판이 완전히 망가져서 환자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까지 된 상태였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의사를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40대 중반의 나이에 그것도 이런 스캔들이 있는 상태에서 취업하는 건 쉽지 않았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경제적 여유가 생겼고 아이들과도 더 가까워졌답니다.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요리 클래스도 다니고 독서 모임도 참여하고 최근에는 요가도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남편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있답니다. 아이들도 적응을 잘했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없어서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엄마, 요즘 정말 예뻐 보여요. 큰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왜? 예전에는 항상 걱정 많고 우울해 보였는데 지금은 밝고 활기차 보여요. 정말 그랬어요. 남편과 함께 살 때는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자유롭고 편안했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여전히 저희를 챙겨주세요. 특히 아이들을 무척 예뻐해 주시고 제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셨답니다. 아가야, 정말 잘했어. 그때 결정이 옳았어. 네, 아버님, 고맙습니다. 손주들도 훨씬 밝아졌어. 역시 나쁜 아빠보다는 좋은 엄마 하나가 낫지. 정말 감사한 분들이에요. 남편은 결국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의사에서 공장 노동자가 된 거죠. 그것도 성추행 전과자로 말이에요. 정말 큰 몰락이었답니다. 가끔 아이들 면회를 요청하지만 아이들이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빠에 대한 실망감이 크거든요. 엄마, 아빠 안 만나도 되죠? 물론이지. 너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면 돼. 억지로 만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상처받을 필요 없으니까요. DJ님, 그리고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입니다. 15년 동안 남편만 믿고 살던 바보 같은 여자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보여드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복수라는 게 꼭 칼을 휘두르거나 폭력을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버티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응하고 진실을 알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복수가 될 수 있었어요. 저는 내 손으로 그 인간을 완전히 끝장냈답니다. 의사에서 공장 노동자로, 존경받는 가장에서 성추행 전과자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남편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고 시부모님께서도 계속 도와주시고 계세요. 무엇보다 제 자존감을 회복했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 15년 동안 남편에게 속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응하세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세요. 남편이 잘못해서 당신까지 불행해질 필요는 없어요. 당당하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복수란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고 내 행복을 지켜내는 거라는 걸 알았답니다. 저는 이제 잘 먹고 잘 살며 그 사람을 완전히 잊어버릴 겁니다. 다제이님, 그리고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제 사연 들으시고 속이 좀 시원하셨나요?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지만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걸 보여드린 것 같아서 뿌듯해요. 그리고 제가 완벽하게 복수를 성공시킨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저처럼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